2주 전 나는 남편 태준 46과 결혼한 지 6년 만에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의 딸 유나 18까지 그 사실을 숨기며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12년 동안 유나를 내 친딸처럼 키워왔다. 그녀가 6살 때부터 함께했고 태어나고 몇 달 뒤 어머니를 잃은 그녀를 돌보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불과 몇 주 전 그녀가 18살이 되던 생일날 태준과 나는 차를 선물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돈 전부 내가 냈다. 태준은 8개월째 실직 상태였고 그동안 나 혼자서 이 가족을 책임지며 악착같이 일해왔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원래 급여도 괜찮았고 우리 생활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고 결국 그는 직장을 잃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당신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내가 버틸게. 하지만 몇 주 후 태준은 새로운 계획이 있다며 말했다. 취업은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시작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오랜 꿈이었던 걸 알았기에 그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다. 몇 달만 힘들면 사업이 자리를 잡고 우리 가족도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 지금 조금 희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태준은 사업 자금을 모으겠다며 돈을 아끼고 있었고 나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왔다. 하지만 그런 나를 뒤에서 배신한 지 이미 3개월이 넘었다. 그리고 유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심지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걸 순전히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얼마 전 태준은 사업을 위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큰 투자자와 미팅이 잡혔어.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몇 주 안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를 믿었다. 그래서 직접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호텔 예약까지 해줬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3일 일정으로 다녀올 거라고 했고 원래라면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유나의 방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 그 순간 유나의 폰으로 태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마워. 네, 덕분에 잘 숨길 수 있었어. 내일 돌아갈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숨길 수 있었다고? 도대체 뭘?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나는 무심코 유나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며칠 뒤면 내 생일이었고 혹시라도 태준과 유나가 깜짝 선물을 준비한 게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나는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솔직히 조금 유치한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최근 메시지만 몇 개 읽어보고 끝내려고 했다. 유나의 휴대폰을 여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나는 확인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태준은 유나에게 무사히 도착했다. 호텔에 체크인했다. 같은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떤 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유나에게 감사 인사까지 남겼다. 엄마한테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잘 설득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비행기 값도 호텔비도 다 내게 했네. 그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다. 유나는 애초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아버지가 이 출장을 빙자의 바람을 피우러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했다. 역시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로 역겨웠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 그대로 내려놓고 유나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나는 곧바로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태준과 함께 사용하던 공동 계좌를 해지하는 신청을 했다. 이 계좌는 태준이 실직하기 전 우리 둘이 함께 노후 대비와 유나의 대학 학비를 위해 돈을 모으기로 한 계좌였다. 그런데 태준이 직장을 잃은 후에도 이 계좌에 돈을 넣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은행에서는 계좌 해지 신청을 할 때
공동 명의자 중 한 명만 있어도 가능했다. 나는 계좌에 남아있던 모든 돈을 내 개인 계좌로 옮긴 후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의 일부는 태준의 것이다. 나는 그 돈을 전부 가져갈 자격이 있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 가족을 책임진 건 오직 나 혼자였으니까. 은행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잠시 차를 세우고 혼자 울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전 나는 다시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다. 유나가 내 감정을 눈치채지 않도록.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다음날 태준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모든 걸 말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태준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거실로 모두를 불러 모았다. 나는 그들 앞에 공동 계좌 해지 서류와 유나에게 사준 새 차의 명의 증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동 계좌는 이미 해지했어. 그리고 이 차도 내 돈으로 샀으니까 당장 키를 넘겨줘.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마도 내가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연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유나 휴대폰에서 내 문자 다 봤거든. 그제야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보, 오해야. 서연은 그냥 친구야. 메시지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린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괜히 걱정할까 봐 말 안 한 것뿐이야. 나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숨겼는데? 나는 바보가 아니다. 태준이 유나와 나눈 문자만 봐도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을 숨기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만해. 이제 그런 거짓말로 날 속일 순 없어.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말 따위 믿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는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나가줘. 난 더 이상 너희 둘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줬다.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했고 가족처럼 아껴줬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내 등을 찌른 배신자들이었다. 나한테 이러고도 아직도 내 삶에 남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이 끝나자 태준과 유나는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곧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깨끗이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떠날게. 그럼 너희가 월세며 생활비 다 책임지면 되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결국 나는 그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나를 위로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직접 찾아주셨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그 며칠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다. 태준과 유나는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사과했다. 나는 그 모든 걸 무시하려 했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이 되면 꼭 초인종을 눌렀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저 방문을 잠그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나는 결국 법원에 이혼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태준이 또다시 집 앞에 찾아왔을 때 이번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 내 변호사랑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 접수했어. 너도 변호사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다. 밖에서는 태준과 유나가 소리를 질렀다. 제발 한 번만 나와줘. 우리한테 설명할 기회라도 줘. 다시 잘해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그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혼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이틀 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준 측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꽤 황당했다. 나는 최대한 공정하게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지만 태준과 유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유나한테 준 차는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한다. 내가 공동 계좌에서 가져간 돈도 다시 나눠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린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으니까 당신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태준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그의 말인즉슨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고 내쫓았으니 그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실직 상태이니 그 정도는 감당해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나는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어이가 없었다. 바람을 피운 쪽이 어떻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게다가 그는 자신이 3개월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말했던 적도 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3년 동안 바람 피운 건 아니잖아. 딱 3개월이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도 황당했지만 지금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반격을 준비했다. 그날 밤 아주 늦은 시간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마치 감정이 북받친 듯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전화를 걸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그냥 너무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흐느끼는 척하며 말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이혼 서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더 상처받았어. 우리 관계가 너한테는 그냥 돈 때문이었어? 나는 일부러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준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했잖아. 그렇다면 나도 유나랑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해. 그는 자신은 괜찮다고 했다. 실직한 것도 지금 부모님 집에서 얹어 사는 것도 견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나가 곧 대학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원래 바람을 피울 생각이 없었어. 서연이 먼저 접근한 거야. 그때 난 너무 힘들었고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기 선택이 아니라 상황 탓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변명했다. 서연이랑은 아무 감정도 없어. 출장 갔을 때 한 번 있었던 일뿐이야. 그전엔 그냥 온라인에서 가끔 얘기 나누던 사이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아직 기회가 있어. 이혼 취소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나는 이 통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고 있었다. 그 파일을 그대로 변호사에게 넘겼다. 태준이 직접 불륜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되도록. 안타깝게도 유나의 휴대폰에서 봤던 메시지들은 그때 내가 따로 저장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녹음 파일이면 충분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그 자신의 입으로 증명했으니까. 이전까지는 내 주장과 태준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내가 불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직접 불륜을 인정한 증거가 생겼다. 결국 그의 말이 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었다. 변호사는 이 녹음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이틀 전 우리는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이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고 직접 고백한 순간이 담겨 있었기에 이제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싸우든지. 우리는 유책주의 fault-based divorce를 적용하는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사실 나는 조정 없이 바로 법정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태준이 애초부터 질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조정 단계에서 포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준은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날 조정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나는 그게 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내가 태준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이 잔인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전화 이후 태준은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계략이었다는 걸 알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유나는 사과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아버지이고 그래서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감싸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남편이 가장 후회하고 있다. 적어도 내가 이혼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감정을 조롱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조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고 부모님조차도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유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우리가 했던 일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제 나도 결국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잔인하고 냉정한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유나라는 점이 나를 흔들리게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도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어쩐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태준이 불륜을 인정하도록 유도한 게 너무 잔인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고민은 결국 나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충격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단순히 유나가 나에게 한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었다. 연인 관계에서 분노했다가 용서하는 일은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나는 그녀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6살 때부터 키우며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니 태준뿐만 아니라 그녀마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얻기 위해 왔다. 그리고 덕분에 깨달았다. 유나는 나를 조종하려 했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미 태준을 차단했었는데 여러분의 조언을 읽고 나서 유나도 차단했다. 솔직히 말해 이건 태준을 내 인생에서 잘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유나가 한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고 아무리 사과를 한다 해도 그걸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끔찍했다. 아마 그녀보다도 내가 더 힘들 것이다. 나는 평생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유나를 만나 함께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 아이가 내 삶을 완성시켜 줄 거라고 믿었다. 사실 태준과의 결혼은 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고 그 결혼 역시 이혼으로 끝이 났다. 불임 문제 때문이었다. 22살 때 나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때까지 5년을 함께했고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제야 우리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불임 판정을 받았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수한 치료 없이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다.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고 양가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괴로웠고 그는 나를 감싸주기는커녕 점점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게 되었고 그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우리는 결혼 1년 후 이혼을 결정했다. 그 후 몇 년간 나는 혼자였다. 그러다 태준을 만났다. 그와 함께라면 다시 사랑이란 걸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다. 그를 만난 후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려 6년 동안 연애를 한 후에야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 끔찍한 이혼을 겪었고 태준은 나를 만나기 6년 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갔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도 의미가 없었다. 결국 그는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며 그들을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다. 나는 언제나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태준과 결혼했을 때 나는 이미 30대 후반이었다. 내 건강을 생각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유나를 내 딸처럼 여기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한 번도 이붓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그녀를 내 딸이에요 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남편을 잃은 것보다도 딸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과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에 마치 죽음을 애도하듯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사실은 유나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정말 내 딸이었다면
그녀는 절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솔직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점이다. 나는 남편뿐만 아니라 딸까지 잃었다. 이런 힘든 시기에 특히 불임과 배우자의 배신을 겪었던 많은 여성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아질 거라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희망이 절실히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지난번 업데이트 이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남긴 게 약 일주일 전이네요. 태주는 결국 내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마도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돈도 없고 애초에 승산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태준을 집에 들여 밥을 먹여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가 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혼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태준도 유나도 나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점이 정말 다행스럽다. 설령 연락이 왔다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셨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해. 그래서 나도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일이 끝나면 의식적으로 바쁘게 지내려 한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수시로 찾아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준다. 태준과 나의 공통 친구들도 모두 그와 연을 끊었다. 그들은 내 편에 서겠다고 했고 언제든 내가 힘들면 곁에 있어 줄 거라고 약속했다. 이런 친구들이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다. 솔직히 그와 계속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들과도 인연을 끊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태준과 친하게 지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찾고 있다. 더 이상 이 집에 살 필요가 없다. 이곳은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무엇보다도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곳이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변화는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줄 거라 믿는다. 특히 힘든 시기를 극복할 때는 더욱 그렇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계속 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 어쨌든 지금까지 나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아진다. 특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갈 때는 더더욱. 이혼 후 나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너무 우울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나는 이미 미래를 위한 저축을 꾸준히 해두었고 덕분에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 나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늘 서로의 일정이 맞아야 겨우 여행을 갈 수 있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특별한 목표 없이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본 것뿐이었다. 솔직히 말해 유명해질 생각조차 없었다. 그런데 내 영상 중 하나가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게 약 16개월 전의 일이다. 그 이후로 모든 게 점점 더 좋아졌다. 그때부터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솔직히 이 나이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나는 여전히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가끔 집에서도 콘텐츠를 만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태준과 유나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현재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고 솔직히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이혼이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전만큼은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발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괜찮아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길 바라요.